여야가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합의 동시 처리에 합의를 하면서 무려 42일 동안 파행을 겪어온 국회가 마침내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난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상대 진영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더하면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42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두 분 나오실 때마다 제가 정말 어렵게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국회 꼭 시한을 정하면 마지막 날 정말 마음 졸이게 한 뒤에 뭔가를 하는 이런 모습 그랬어요. 어제 다행이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과정까지.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최근 조사에 의하면 어쨌든 4월 달에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 하는 게 80%까지 되는 정도의 어떤 민심의 그 무서움들을 여야가 같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국회 승진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부분 때문에 실력 저지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본 것입니다. 어쨌든 어렵사리 이 14일과 20일 그렇게 두 당이 따로 주장했는데 절충안을 내서 18일로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은 진일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늦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 자체에서 말하면 야당은 야당대로 거의 농성을 하고 거리로 나가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또 이렇게 그 깊이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18일 날 이 특검대로 제대로 된 어떤 합의하에서의 충실한 준비를 해갈 수 있는지, 혹은 더군다나 추경이라고 하는 건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10개에 가까운 상임위에서 그 일정에 따라서 과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불과 이제 3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상당히 외형적으로는 진일보했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그런 어떤 앞뒤가 다른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9일간 단식 투쟁까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여러 가지 부담 요인이 있을 거요. 또 여당이 민주당으로서도 이거 계속 갔을 때는 정말 좀 글쎄요, 국민들의 지탄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의원님? 앵커께서 조금 전에 42일 만에 정상화 됐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아직도 정상화가 안 된 것 같고요. 우리 국회가 가동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정치나 우리 국회가 정상적인 결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일정이 좀 진행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어제 합의를 해놓고서 여당 원내대표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했고, 그것도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추경안을 불과 이제 나흘 만에 통과시킨다는 것도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제는 합의를 해놓고 오늘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참 국민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얻어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특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에서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 늦췄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방선거 전에는 이 특검이 개시되지 않도록,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서로 18일 날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검사 임명하는데 14일, 또 준비하는데 20일 하면은 거의 지금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국민들을 놓고 생각했을 때는 아예 이렇게 불철저하게 합의할 바에야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그래 의원직 처리해줄게 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명확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더 제가 상기시켜야 될 게 뭐냐면은요, 원래 국회의사 일정이 42일 전에 중단될 때 첫 번째 얘기 나왔던 건 뭐였냐면 방송법 개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거의 비슷한 수로 구상해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구성을 못하도록 만들어서 이 법안을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냈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키자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합의를 한 거니까 예정대로 18일 날 특검법이나 추경안을 심의를 하지만
법안을 하나 만들어내고 특히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중요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예. 정말 우리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 되고 여야 대표는 지금도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국회가 공전된 거에 대해서는 의장의 무한 책임이 있다. 예. 라고 사과의 뜻을 표하셨는데 양쪽 원내대표는 그래도 어떻든 사과 한마디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정 의원께서 국회가 정상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제가 국회가 재가동됐다. 예. 글쎄요. 야당은 좀 얻은 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당 쪽은 어떤가요? 여당 쪽도 뭐 거기서는 양보를 좀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좀 서운하다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던 것 그런 같습니다.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뭐 방금 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은 그렇게 손해 본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추경이 늦어졌다라고 했는데 예, 예. 사실은 뭐 14일 날 같이 하자는 것보다 18일 날 뭐 3, 4일 정도이지만 어쨌든 추경은 진행될 것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예. 또 기본적으로 김경수 민주당 뭐 대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법안 이름에 명칭에 대해서 빠졌다라고 예, 예, 하는 예. 이익을 얻었다는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원래부터도 민주당은 어쨌든 그 조건부는 사실은 서로 상쇄시키기 위해서 좀 걸어놓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 예. 사실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좀 어거지어 있던 그 조건부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뭐 협상용이라고 보고 정치적인 어떤 말하자면 전술에 해당되었다라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뭐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크게 손해 볼 게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시기적으로 봐더라도 지방선거 이전에 특별하게 이렇게 진전될 것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크게 뭐 그렇게 이런 것이 없다 그렇게 예. 볼 수 있고 쟁론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오히려 역으로 김성대 원내대표가 좀 당내에서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번 협상이 갖고 있는 좀 예. 말하자면 뭐 너무 많이 이렇게 손해를 본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이 과연 오히려 민주당의 이익이 될지 오히려 예. 그분들과 파트너로서 지금 예. 오히려 새로운 어떤 홍영표 대표가 좋은 파트너로 만났다라고 예. 볼 수 있는데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어쨌든 어렵사리 시작된 대화가 예. 이어가기를 바란다. 알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3명의 얘기 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제 상황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다행히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사당이 모든 교섭단체들이 합의해서 어제 그 사직서를 처리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킨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회는 갈등과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함께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로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이번 드루킹 특검은 야 3당 공조를 통해 투쟁으로 이뤄낸 특검인 만큼 향후 국민적 의혹을 밝히고 드루킹 댓글 공작과 여론 조작의 진실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수사 대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또한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바른미래당은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수도 없이 강조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해 왔습니다. 권력 핵심부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비록 타결이 됐지만 대통령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정 의원님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특검 추천 방식.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제 4명을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야 3당 원내교섭단체에서 이제 2명을 그중에 골라내고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그중 1명을 선택하는 방식인데 과연 자유한국당과 또 바른미래당과 또 평화당에서 뭐 이렇게 1명씩 각각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에 변협에서 추천한다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예. 과거의 예로 보면은 지금 야당이 그 아주 흔쾌할 만한 사람이 추천될 것인가가 좀 의문스러워요. 과거 예. 특검을 보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특검 검사를 하나 임명할 때 굉장히 애매했던 게 뭐냐면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하고 뭐 그 사람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대되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분은 수사를 안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번역 추천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야당의 좀 제약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는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 정의당까지로 포함된 합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난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저는 오늘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명칭에는 뭐 김경수라든지 뭐 대선 이게 없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된 수사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어제 합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김영규 의원 여쭤볼게요. 아까 저기 약간 추경안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과연 정말 3, 4일 안에 이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아무리 예결위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상임위가 도와준다 한들 이게 정말 10일 이상이 걸리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실제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또 속도를 내면요. 각 예. 상임위별로 지금 한 그럼 졸속 심사가 된다는 그런 비판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있는데 예. 실제적으로는 뭐 물론 졸속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 예. 기본적으로 추경이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그 예산이라든지 항목 세목에서의 이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동안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예, 예. 논란이 통해서 여야가 이렇게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따질 건 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부분은 정치적 쟁론 때문에 예. 딜레이된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심사하면 물론 10일 하는 것보다는 3일 하는 게 졸속이죠.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저는 아니다. 예.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특히 청년 일자리를 얘기하면서 추경안을 얘기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청년 채용 공제거든요. 3년간의 일정 이상들을 모으면 정부하고 기업이 더해가지고 목돈을 마련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존 근로자와 관련해서 임금의 불평등,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문제가 있고 지금 과연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공공에서 만들지 못하면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냐? 기존에 예를 들면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라든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뭐 이번 추경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예. 올 정기국회 가기 전까지 과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일자리 정책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지금 지난 3월 통계가 17년 내에 최고의 실업률, 최저의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과연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가 국회에서 정확히 논의가 돼야 되고 그의 연장선상에서 적어도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대로 국민의 혈세를 쓰는 이런 예산 심의가 되기를 좀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합의가 됐지만 진통은 예상이 됩니다. 자, 어제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 사직서가 처리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보궐선거가 12곳으로 좀 늘어난 상황인데 두 자릿수 선거 지역에서 치러져요. 그것도 수도권, 영원함, 충청 뭐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니 총선이다 이렇습니다.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또 국회 입장에서 중요할 것 같고요. 하반기 원 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뭐 12곳을 보면 이제 울산이나 또 이철원의 김천 또 물론 뭐 경남 같은 거는 또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보면은 12개 중에 한 자유한국당이 가져갈 수 있는 뭐 야권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마 서너 개 그러니까 8대 4 정도 구조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 지역적인 부분을 보면 그건 무슨 뭐 편향을 떠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하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 논의는 사실은 여야의 그 다수당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인데 객관적인 어떤 정세라든지 종합적으로 지형을 봤을 때는 아마 그렇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이 집중적으로 표를 많이 얻어서 더 플러스 알파 하기에는 쉽지는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선거가 경기 강원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의 전국적인 향배를 본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에 3개 내지 4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2개 얻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조사상으로 여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추이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 진영이 우세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 그 보선을 통해서도 큰 여야 간에 특히 국회 구사관 구성에 있어서의 크게 변동이 생기기가 어렵고 오히려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이번 재보궐선거의 평가가 향후 야권을 재편할 때 어떤 판단을 할 거냐라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29일 정도 남았습니다. 글쎄요, 뭐 진영 간의 지리탁 싸움, 후보 간의 또 안 좋은 이런 이야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어제 제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원희룡 예비 후보가 한 토론회에서 글쎄요, 그 제주 현안이죠. 사실상 제2공항 건설 관련했는데 거기에 이제 반대를 했던 간부입니다. 글쎄요, 계란 세례 그리고 이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폭행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치인들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두 분께 좀 여쭤볼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원희룡 후보는 처벌 원치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로 어떤 이유에서 간에 폭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저분들의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어떤 조직과 단체의 직위를 가진 분들은 더군다나 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추가로 어떤 그 다음 선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폭력적인 행사는 결코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정당한 의사의 표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참에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너무 약합니다. 사실 뭐 주폭이라든지 또 파출소 치안대까지 안에 들어가서도 우리 경찰관들이 그 행패 말리느라고 하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저런 형태는 좀 강하게 국가가 처벌을 하든 제지를 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딸이 SNS에 신체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글까지 올렸다고 하는데요. 정 의원님. 저는 좀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저도 저런 비슷한 사례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야권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욕설을 하거나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하거나 이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김성태 의원 그리고 이제 원희룡 지사 후보. 그러니까 특정한 이념이나 특정한 목적, 이해가 달렸다고 해서 그것에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정치를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이것이 일상화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상황이 어려워지면 정치 조직 자체가 그러면 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이렇게 돼버릴 공산이 있습니다.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나 원희룡 지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견은 참 훌륭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거는 친고죄도 사실 아니고요. 앞으로 그분들을 꼭 강하게 그분한테 응분의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사법당국에서는 비교적 엄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고요. 앞으로 스스로 어떤 진영에 있는 정치인이든지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는 문재인 후보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앞으로 이런 행동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게 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절대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자기 지지자들한테 강하게 자성을 촉구하는 이런 자세들을 정치인이 보여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